안녕하십니까. 미래인재 김정환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법원직 국어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비문학인데요. 비문학은 이번에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용을 보시면 읽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디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글을 읽을 때 그걸 체크해 나가면서 어떤 답에 되는 어떤 기준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즉 체크 포인트를 글을 읽으면서 다 찾아놔야 되는데 그걸 좀 잘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 문제를 좀 푸시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는 습관을 좀 들이시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기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억 옆에 있는 얘가 이 빨간색 이 값이 기억의 답을 찾는 위치 값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구체적 요구가 적혀 있으면 이게 바로 이 답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거구나. 법원직은 수능형 문제를 표방하기 때문에 사실적 이해를 문제를 낼 것이고 그러면 답이 있는 자리를 찾아서 그걸 골라내기만 하기 때문에 어떤 추론이나 과도한 깊이 있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글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번 시험도 그런 성격이 다분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 찾으실 때 제가 답 찾으실 때라고 했어요. 답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된다. 그게 여기서 위치값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2번하고 3번 문제는 전부 다 사실적 이해 문제를 냈습니다. 여기도 적절하지 않는 것, 여기도 적절한 것을 냈지만 이게 필자의 주장을 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선지 10개가 전부 다 어디를 가리키는지만 찾아서 확인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시문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글 읽을 때 문제 해결이 나오면 요거와 관련된 부분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점이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례이며 그 다음에 무엇이 아니라라고 나오면 마이너스 값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제가 독해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단락에 있는 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이제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개념을 탈진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핵심 테마가 얘가 되겠네요. 그런데 얘를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요진술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탈진술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틀린 선지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이너스 값을 꼭 이렇게 체크를 해놔셨다면 나중에 답을 찾기가 쉬웠을 거예요. 자, 탈진실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반증이라고 하듯 가짜 뉴스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탈진실과 이렇게 가짜 뉴스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 이제 고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 가짜뉴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데 여기에서는 이걸 너무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서 이 범위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전문가들은 이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전문가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내용 전개 방식을 풀 때 이제 설명 방식이죠. 보통 이제 형식 문제를 한 문제를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여기서 내용 일치 문제를 낸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질문이 그 선지 안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형식 문제 한 문제, 그 다음 내용 일치 문제 한 문제, 부분 일치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온다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잡아 놓으시면 좋겠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면 이렇게 뉴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고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2017년 2월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세미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뭘 했냐? 뭘 했다? 이거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 이렇게 이걸 이런 정의로 내렸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일단 탈진실의 어떤 개념과 탈진실의 특징, 그 다음에 가짜 뉴스가 만들어내는 어떤 논란들, 그리고 이걸로 인한 뉴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가 얘기가 끝이 되겠네요. 그 다음을 보면 여기에
가짜뉴스의 역사가 인류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만큼이나 길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사례를 2개를 갖고 왔어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사례가 나오면 이렇게 묶어두기로 했거든요. 왜 묶어두기로 했냐면 일반적으로 사례는 뭐로 나오는 거니까 보기 문제로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는 보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여기 있는 선지 안에서 이렇게 파생이 될 수도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요건 꼭 체크해 두시고, 자, 여기 보시면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는 가짜뉴스가 뜨거운 감정으로 떠오른 것은 새삼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라고 했어요. 보이지만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최근 일어나는 가짜뉴스 현상을 돌아보면 이전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다시 뭐가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차이점을 봐야 된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 어디는요? 최근에 일어나는, 그래서 이렇게 대립값을 잡아놓는 것, 이것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1세기형 가짜뉴스의 특징은 논란 중심에 IT 기업이 있는데 얘는 더 이상 동요나 입소문을 통해서 퍼지지 않는다. 자, 또 나오죠. 이걸 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선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맞다고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입소문을 통해서 퍼지는 게 아니라 정식 기사에 얼굴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변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산이 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와 뭐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통적인 이 매체에서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나오니까 항상 변화의 양상이나 대립값이나 부정진술을 계속 찾아 나가시다 보면 나중에 일치 문제를 풀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1번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이유는 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가 뭐냐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게 위치값이라 그랬는데 이 위치를 찾으려면 얘가 써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문제는 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유의어로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발생이라는 말과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기 있는 얘예요. 이렇게 초래예요. 초래한다.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답이 될 것이다.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문제를 낼 때 문제를 어떻게 낸다고요? 여기를 거시적 독해를 해서 깊이 있는 의견을 도출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여기 가서 이 답 찾아봐. 이런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수능형 문제식으로 풀면 그냥 얘가 여기 있는 이렇게 답은 여기가 답이 되겠네요. 요건 이해하시겠죠? 이 단락에서 얘의 위치를 찾겠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게 사실적 이해 문제인데 제가 비문학에서 이 X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 위치값을 찾아서 한 개씩 이렇게 지우라 그랬어요. 이렇게 지우라고. 그러면 여기 가짜뉴스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는 가짜뉴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라는 요진술 하나, 그 다음에 좁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요 결과물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뭐는 알 수가 없다. 얘가 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이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의 기준과 범위를 정의를 내렸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자, 이런 게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마이너스 값으로 잡아놨던 거 기억나십니까? 입소문을 통해서 생기지 않는다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정 국가, 이게 이쪽에서 얘기하는 요진술이죠.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값에다가 플러스 값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3번이 답인데 여기 요 단어 보이십니까? 실제로 이랬기 때문에 이 실제로는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사례 값을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사례를 보면은 예전에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 또 혹은 여기에 가짜 뉴스로 인해 뭐라고? 가짜 뉴스가 잔인한
학살로 이어졌다. 학살이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어라는 이 유의한 의미로 문장을 재구성을 하고 바꾸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는 가짜뉴스는 과거로부터 반복된 만큼 과거와 현재 다른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찾아놨던 예를 보면 얘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다시 선지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걸 글을 읽으면서 이 작업을 누누이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값 잡는 연습은 틀린 선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 앞쪽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죠. 이 맞는 선지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 값들을 만들 때도 똑같이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좀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기억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예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기억을 보실 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문법에서 밑줄은 밑줄만 보는 게 아니에요. 밑줄 앞에 거 가지고 답을 떨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 니은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억부터 찾아서 떨어낸 다음, 그러면 접사가 어근 앞에 결합하는 애들은 일단 답이 안 된다. 그럼 얘를 일단 지워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간단하죠? 빨갛다가 어근이고 새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접사가 어근 앞에 결합하는 경우이므로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어근의 파생 접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형성될 때 여기는 중요하지 않겠죠? 그럼 어근의 품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품사가 바뀌려면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파생 접사가 붙어야 되는데 그 파생 접사가 붙을 때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대한 얘기는 어근의 품사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근의 품사는 여기에서 높다죠. 높다에다 이가 붙은 거예요. 그럼 어근의 품사는 형용사였는데 높이다라는 것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니까, 동작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는 동사로 바뀌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얘는 안 헷갈리죠. 읽다가 동사이고 여기에서 히가 붙든 이렇게 사동사로 만들든 피동사로 만들든 전부 다 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거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파생 접사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게 명사형 전성 어미가 시험에 나온다고 몇 번씩이나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관형사형 전성어미나 부사형 전성어미는 그 전성어미와 파생 접사가, 그러니까 당연히 관형사형 파생 접사는 없기 때문에 부사 파생 접사 부사형 전성어미는 두 개가 겹치질 않아요. 겹치질 않으니까 문제에서 자주 내지 않는데 명사 파생 접사와 명사형 전성어미는 두 개가 겹칩니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 기준을 뭐라고 드렸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서술성을 지니느냐 지니지 않느냐를 가지고 파악을 하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이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글자 앞에 있는 이 요소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부사가 나온다면 이게 부사다. 그러면 부사가 꾸미는 건 용언이니까 여기 있는 기는 어미가 될 수밖에 없다. 어미가 된다는 얘기는 어간의 어미가 달라붙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 뭐를 품사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얘가 품사가 바뀌려면 여기 앞에 관형어가 와야 여기서 명사 파생 접사가 붙은 것이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을 충실히 들으신 분들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객체 높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문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첫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문법은 상대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객체 높임이 아닌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객체 높임에 있는 반대편을 찾아야 돼요. 객체 높임 반대편. 그럼 이 문제는 바꿔야 되겠죠? 뭘로 바꿔요? 얘가 x를 물어보니까 얘는 일단 주체 높임을 찾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 높임을 제가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모든 문장 관련된 문제는 서술어부터 보고 그거의 주어만 찾으면 된다 그랬어요. 주체 높임이냐 객체 높임이냐를 이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옆방향으로 확인만 하면 돼요. 옆방향으로 확인.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4번에서 편찬이시구나를 가지고 이 방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편찬이시구나의 주어가 할머니구나. 그럼 얘는 주체 높임이죠. 맞죠? 그리고 여기에 깨서가 붙었잖아요. 그쵸? 이거는 주체 높임을 높이는 주격조사, 주체를 높이는 주격조사 이렇게 했으니까 답이 4번이 된다는 거. 이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모든 문장 문제는 서술어부터 보면 된다. 서술어의 주어인지 주어가 아닌지만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 요거 이렇게 문제 바꾸실 수 있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소설이 좀 길게 나왔어요. 이게 한 면을 다 채울 정도로 길게 나왔다. 제가 마지막 수업 한 2시간, 3시간 전에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드렸습니다. 법원직은 패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영역과 달리 문제가 이렇게 고정돼서 영역별로 얘는 몇 문제를 낼 거야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작년에 막 문법이 10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3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문법을 작년처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산문 쪽에서 길이를 길게 했을 때 우리가 읽기가 좀 벅찰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서도 산문을 아주 길게 만들어서 좀 읽기가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린 게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일단 얘를 읽기 전에 무조건 문제를 먼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보세요. 심지어 제시문에 가나다가 적혀 있는데 가나다가 아주 쓸모가 없어요. 원래 가나다를 낸다라는 것은 지문의 순서 문제를 내거나 이럴 때 필요한 건데 가나다라가 왜 적혀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형식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특이하잖아요. 근데 저걸 고려하지 않고 읽으면 시험 문제를 풀 때 아주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소설의 1번 서술상의 특징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다 공부를 하셨죠? 이때 뭘 하라 그랬냐면 인물을 찾고 그 인물의 내면 심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쉽게 아주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이 보기 문제는 연습을 상당히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이건 어떻게 한다? 여기 나상이 해설 보기이기 때문에 선지를 반으로 잘라서 뒷부분부터 보고 앞부분으로 돌아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 논리값을 알려드렸고요. 세 번째는 요거는 사실적 이해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뭘 보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얘들은 현대소설은 전부 다 심리값만 따라가도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글을 읽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상을 공부를 안 하셨다면 이게 해설 보기니까 얘를 먼저 읽고 소설을 읽었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게 됐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의 앞부분은 자 보세요. 여기에 이만큼은 전부 다 배경이에요. 배경.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라고 했냐면 소설에서는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물의 심리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시작을 하는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그렇죠? 얘가 뭐라고 했냐면 철은 이렇게 났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었다라고 하면서 형으로 얘기가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리니까 이거는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있는 액션식 구성을 취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물이 철이가 나오면 철이가 중심 인물이면 계속 철이의 내면 심리로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완전 장면이 바뀌고 이 속에 이 얘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으니까 요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형과 동생이 나오는데 인물의 이름도 아니고 그냥 형과 동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글이 진행이 되느냐, 누구의 시선으로 글이 진행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대상을 서술하고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이 소설은 꽤나 동생의 시선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는 대상이 전부 다 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형의 심리를 혹은 동생이 바라보는 형의 그 행위들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형은
둔감했고 위태우도록 솔직했고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다. 이게 성격에 대한 직접적 제시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이게 아주 형식상의 특징을 잘 담아내는 문제인데 그걸 출제하진 않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요 진술을 보이십니까? 모두 긴장을 했어요. 모두 긴장을 했어요. 이게 심리죠. 그쵸? 근데 일행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은 다 긴장할 때 혼자서 큰 소리를 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형은 긴장을 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형의 특징이 이렇게 다시 나오는데 여기 형으로서 체모나 위신 같은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요런 동생은 이 형에 대해서 늘 쓴웃음 같은 걸 지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형이 약간 어수룩하고 여기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모자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뒤에 가면 이제 엄마의 이렇게 심리도 나오거든요. 엄마는 형에 대한 아버지의 단념이나 동생의 이런 투가 엄청 서러운지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형은 언제나 뭐요? 앞쪽이랑 똑같죠? 그죠? 천하태평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이 어디로 바뀌냐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포로로 잡히게 돼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와중에 대한 얘기인데 자 보세요. 형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면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쵸?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형은 약간 어리숙하고 좀 약간 모자라니까 이 동생과 같이 이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이 형이 내면 심리가 그대로 고정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변화의 양상을 띠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계속 울어요. 그쵸? 동생도 울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계속 운다고요. 이렇게 울어요. 이 장면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자,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하고 나서 웃으면서 자, 내가 무슨 정신이 이렇게 빠졌어 나도 갈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 뒤에 가면 동생도 울고 왜 우니 그러면서 또 울어요. 맞죠? 근데 형의 절로 꼬르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맞죠? 심해지고 어수룩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무슨 일이 생겨도 형이라고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울지도 말고 모르는 채만 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이 얘기의 핵심은 형이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어리숙하다고 생각했던 그 형이 약간은 형으로서 대견한 모습을 보이는 자리예요. 왜? 만약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내가 네 형이라는 걸 알게 되면 너한테도 피해갈 줄 모르니까 절대 안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존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게 결정적 장면이죠. 이 장면은 결국 뭐가 느껴지는 그래도 어수룩하고 그대로 못 믿어온 형이었지만 동생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동생에 대한 사랑과 가족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요건 아시겠습니까? 자, 소설의 심리 변화를 따라가는 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끝내 이제 형은 이제 죽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이게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요렇게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해설 보기는 여기 뒤에 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보기랑 맞는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성원을 해결하려는 사회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형이라고 긁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획일안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이제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빌려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 값이 여기랑 맞더라도 여기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확인을. 그러면 형이라고 긁지 말라라는 거에서 구성원을 해결하는 장면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여기 들어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얘랑 여기는 전쟁의 폭력성 속에서도 뭐를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결국 이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 결국 어수룩하지만 그래도 가족, 여기에서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그 내용 속에 이미 동생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돼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요. 자, 8번 한번 볼게요. 이거 아시죠? 이런 진술은 아주 찾기가 쉽습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모두가 긴장했었다. 근데 형은 그때 큰 소리를 내버렸다. 그러니까 형은 이때 긴장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보다는 긴장했다는 건 무조건 틀린 거고, 어리숙해서 그 긴장을 같이 공유하지 못했다가 더 적절한 답의 해설이 될 수 있겠네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지문 길이에 비해서는 너무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자, 고전시가 문제가 꽤나 많이 나왔는데 가시리는 수업 시간에 너무 연습을 많이 했어요. 법원직에서 고려가요를 너무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가시리뿐만 아니라 청산별곡이나 아니면 정석가나 동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자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또 고전 시간은 어려운 걸 안 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를 냈어요. 여기요. 이게 이제 지금 몇 번 문제랑 관련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10번 문제랑 관련이 되는 건데, 요거는 왜 문제를 내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전시가에서는 특히나 어디를 내냐, 해석이 약간 어려운 부분만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럼 여기 있는 가시리에서 여기를 왜 내냐면 여기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를 화자로 본다면 서럽지만 님을 보낼 거야 이거고요. 만약에 이 서론을 님을 꾸미는 걸로 보면 님도 서럽지만 이렇게 독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독해를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얘가 선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요? 서론의 주체를 화자로 본다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나도 서럽지만 이라고 독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임 역시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제가 있잖아요. 문학에서 선지를 만들 때 선지를 만드는 방법의 그 중에 하나가 주체 바꾸기다. 이 주체 바꾸기는 여기 이 자리에 화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임을 집어넣어서 틀리게 만들었다. 이건 아주 간단한 논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양상을 생각을 해보시면 고전 시가를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판이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달래꽃은 뭐 너무 유명하고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진달래꽃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여기 사뿐히 지뢰밟고 가시옵소서의 역설법, 그 다음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다의 반어법, 그 다음에 수미상관법, 그 다음에 사단 구성을 취하고 있는 기승전결의 구조, 한시에서 취하고 있는 이 가장 대표적인 시가 현대시의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작품이 있죠. 다 아시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가실이랑 같이 묶어 놓은 이유는 얘도 삼음보거든요. 근데 얘는 고려가요는 가시리 같은 경우는 3, 3, 2조, 글자가 세 글자, 두 글자가 세 덩어리로 반복이 된다 그래서 삼음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얘가 7, 5조인데 얘도 삼음보로 끊어서 읽는다고요. 얘가 4, 3, 5 이렇게 끊으니까 얘도 삼음보고 얘도 삼음보예요. 이 두 개가 왜 연결이 되는지는 아시죠? 이게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들의 계보가 있어요. 이렇게 공무도 하가부터 시작해서 거기 뒤에 나오는 가시리, 서경별곡, 그 다음에 한시의 송인, 그 다음에 여기에 진달래꽃까지 이별의 정한을 나타내는 항진의 시조까지 다 포함이 되네요. 거기가 쭉 내려오는 계보가 있는데 그걸 두 개를 연결을 시킨 거예요. 둘 다 이별의 정한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나의 공통점을 낼 때 이미 얘는 뭘 내고 싶었냐면 주제상의 공통점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문학을 얘기를 할 때 공무도 하가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별 상황에 대한 체념 어쩔 수 없어. 여기서도 보이시죠? 잡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난 그냥 보낼게요. 이게 체념이죠.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이 진달래꽃을 가시는 길에 뿌려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럼 잡지 않겠다는 거죠. 잊지는 않겠다는 거지만 잡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한다. 그러지만 보내는 주겠다. 그래도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얘기는 진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엄청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줄게. 뭐 이런 얘기니까 여기에서 체념이 있고요. 자기 희생적 태도는 여기에 체념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자기는 슬프지만 난 보내줄게. 의 의미를. 그래서 얘는 주제로 두 개를 묶어놨기 때문에 주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법원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직 문학은 수능을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무원과 수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예요. 아시죠? 이 문제. 이론을 낸다. 문학 이론을 낸다. 작품 내적인 형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작품 외적인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법원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조를 공부하시면 시조 내적인 것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그 밖에 있는 시조의 특징들, 예를 들면 3장 6구 45자 내외, 그 다음에 종장의 마지막 척, 수는 세 글자로 써야 돼. 이 정형시의 틀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제가 뭐였죠? 여기 수미상관의 형식을 보이는 것은 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하는 건 나도 하고 가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3음번은 둘 다 맞지만 3, 3, 2조는 가 거고 나는 민요조인 7호조를 사용하고 있다. 김소월 문제가 나면 7호조는 100%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답이라고 볼 수 있다. 요건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내연으로 이루어진 4단 구성은 한시를 표방한 기승전결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시로 넘어갈게요. 현대시 엄청 길죠?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지문이 길다는 거예요. 길어요.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보면 자기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보여요. 보세요. 가에서 묻고 싶었던 것은 밑줄 친 가와 성격이 다른 하나를 찾으라 했어요. 이런 문제는 너무 쉽죠. 소재 중에서 하나를 찾아라.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뭐라 했냐면 이건 소재의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질문이 아니라고요. 무슨 질문이냐면 이 소재 옆에다가 소재 옆에 이 시적 화자가 여기다가 감정과 태도를 집어넣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과 태도를 내가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흔히 뭐만 찾으면 되냐면 플러스의 감정이냐 마이너스의 감정이냐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가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 미을 중에 하나만 다른 걸 그냥 찾아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질문이에요. 얘랑 비슷한 걸 찾으라 그러면 똑같은 걸 찾아야 되지만 성격이 다른 하나를 찾으라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제 문제를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원래대로 풀자면 보세요. 이 사람이 풀벌레 소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풀벌레 소리가 여기에 들어온다는 건 사실이니까 이걸 보자는 게 아니라 풀벌레 소리에 대한 이 사람의 감정과 태도를 보면 얘가 화나고 별빛이 묻어서 더 낭낭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 풀벌레 소리에 대해서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냥 플러스 값을 다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값을. 그런데 자, 윗걸로 가볼게요. 보세요. 뭐라고요? 자, 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는 이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적 화자의 감정과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뭐라 했어요? 얘도 빛이 난다 이렇게 했죠. 얘도 빛이 나고 얘도 빛이 나요. 맞죠? 그러면 얘 세 개는 공통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 빛은 이만이 빛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를 읽을 때 이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시면 얘는 답이 4번밖에 될 게 없다. 지문도 길고 보기도 길고 다 길고 문제도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나 한번 볼게요. 자, 나. 이거는 왜 미리 봐야 되냐면, 자 보세요. 앞에서 소재 문제를 냈어요. 원래 현대시 1번 문제는 소재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아시죠? 형식상,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2번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번에 있는 문제를 미리 봐놔야, 맞죠? 미리 봐놔야 3번을 제외하고, 3번은 내용값이죠. 이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가 표현법을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표현법 문제를 풀 때 어디서부터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풀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푸는 건 아주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가 엄청나게 긴데 어디서 일상적 경험들을 나열한 거야? 어디서 비속어를 사용한 거야? 아니면 어디서 자연물과의 대비를 이제 활용한 거야? 이렇게 찾아 나가기보다는 여기 뒤에 뭐가 있으니까? 주제가 있으니까 이 주제의 내용을 먼저 보시고 답을 떨어내 보시고 앞으로 가서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와 있는 장면에 가서 확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뒷부분을 읽잖아요. 읽으면 여기 적절하지 않는 것인데 주제랑 아예 멀어진 데가 있어요. 뭐라고요? 자신의 왜소함을 극복하고 있다. 이 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뭔지 아시죠? 소시민적 태도에 대한, 자기 안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시민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 글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가 극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이 문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뒤에 잡혀 있을 때는 꼭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여기에 표현법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표현법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찾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의 공통점에 대한 문제는 아주 쉬워서 역설법 자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봅시다. 저는 이 15번 문제를 생각을 많이 하면 틀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냐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절정에 이에 있다. 근데 제가 뭐랬죠? 얘는 소재니까 우리가 뭘 찾아야 된다고? 시적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찾아야 돼요. 그럼 뭐라고요? 얘가 비껴서 있다는 건 사실이죠. 태도를 찾으면 나는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겁하다. 그러니까 절정 위에 서 있지 않은 건 나고 밑줄을 그은 건 절정 위니까 그럼 절정 위에 서 있지 않은 비겁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라? 그러면 이 얘기가 결국 시의 주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절정 위가 아닌 것이 둘 다 동시에 들어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는 왕궁이 나오고 여기는 설렁탕하고 관련된 50원의 붕괴를 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큰 일에는 붕괴를 안 하고 작은 일에만 붕괴를 하고. 맞죠? 언론의 자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는데 다시 나한테는 얼마 줬는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구체적 사실이 다 적혀 있는데 여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추론하지 말고 저 문제 취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법원직은 이 분들이 문제를 낼 때 저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수능형 문제를 표방하는 지문의 가장 좋은 점은 지문의 답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지문 자체에 대한 해석 능력만으로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법원직 문제가 조금 다른 직렬에 비해서 조금 더 사고력을 요하는 질문이고 그래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 갖고 푸는 게 아니라 구체적 사례가 나 있으면 사례로 풀자. 그럼 이 답은 아주 쉬워요. 왜 쉽냐면 절정 위에 안 서 있는 걸 찾는 거니까. 절정은 뭐요? 큰 거예요. 큰 거. 보이시죠? 악덕 기업의 제품 불매운동, 그 다음에 외교 조약, 대기업의 노동 착취, 이건 전부 다 사회적 문제인 큰 거고, 유일하게 3번만 뭐냐면 얘예요. 나한테 왜 그래? 이거예요. 나한테 왜 그러냐고. 이게 이 글의 주제거든요.
소시민적 태도에 대한 비판. 이 소시민이라는 것은 오로지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안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 이 글의 주제였어요. 그럼 결국은 밑줄을 여기다 그어서 소재다 밑줄을 그었다는 얘기는 결국 얘가 뭐라고요? 주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주 좋다. 이건 아시겠죠? 사례 문제가 나오면 해당 사례를 찾을 생각을 해야지 추상적 개념으로 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없다면 당연히 저진수로 풀어야 되겠죠? 자, 얘 한번 봅시다. 얘는 저는 그러니까 그 중세 문법이죠. 이 중세 문법에서 정말 많은 거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중세 문법은 법원직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셔야 합니다. 이게 개념들을 여기다 줬지만 실제로 준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얘를 한 개씩 이렇게 대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제가 뭐라 그러면 글을 보실 때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현대하고 과거하고 차이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이런 식으로 보시다 보면은 이게 이제 답이 4번이잖아요. 다른 거는 조금 쉬우니까 4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법원직 문제에서 뭘 냈냐면 판정 의문문하고 설명 의문문을 냈어요. 여기 의문문 보이셔? 지금 얘가 B하고 C에서 여기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를 요 자리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현대국어처럼 현대국어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현대국어를 보면 얘가 의문문이잖아요. 의문문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돼요? 이게 판정 의문문인가? 설명 의문문인가? 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의문사가 있으면 뭐요? 설명 의문문. 의문사가 없으면 판정 의문문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얘 두 개가 달라지는 이유는 얘는 설명 의문문이라서 고요를 쓰는 거고 얘는 판정 의문문이라서 가녀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계속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얘가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의문형 어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라 주어의 인칭을 하려면 우리가 머릿속에 외운 값은 2인칭, 니은 다 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나잖아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내는 내예요. 이 내. 2인칭이 아닐 때는 전부 다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원리니까. 그래서 얘는 이 미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은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을 판단하는 문제였다. 자, 예문만 봐도 여러분들이 거꾸로 개념이 생각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이 문제를 잘 맞추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전시가를 또 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원직에서는 시조를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시조를 냈으니까 다음도 시조를 낼 거야. 그런 어떤 패턴상의 어떤 특징은 없다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조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조 공부를 만약에 내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시조는 지금부터 계속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현대시에도 선지로 나오고 예문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이 시조 문제가 여기서 한 덩어리가 나오고 또 다른 데 또 한 덩어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여기 공무도화가는 물론 시조는 아니고 고대 가요지만 얘가 평시조, 얘가 사설시조. 이 형식이 다른 애들을 세 개를 묶어놨어요. 자, 의문형 진술.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얘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얘 있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해석이 가장 어려운 자리만 문제를 냅니다. 그럼 여기를 그냥 읽으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현대 국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는구나 이렇게밖에 못 읽는다고요. 근데 여기에 내 뒤에 이게 2인칭이니까 여기에 니은 다가 붙어 있으면 얘는 의문형입니다. 이걸 바꿀 수 있냐 없냐를 단적으로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시는 알지? 알죠. 이게 뭐 한수이 많고 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제는 안다고요. 근데 그렇게만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해야 돼요. 첫 번째는 사설시의 특징, 두 번째는 여기에 형식상의 특징, 세 번째는 내용에 대한 이해.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보시면 다른 거는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어이 할 거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쩔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만 못 찾으니까 이선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는 하시겠죠? 요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공무도 하가에서 원래 문제를 낼 자리는 기억 자리는 아니고 원래 제일 많이 내는 자리는 여기예요. 여기 죽음하고 관련된 요소제를 내는 거죠. 물. 여기다 밑줄을 그어놓고 물의 상징적 의미를 물어봐요. 여기 물이 총 3번 나오기 때문에 강 이렇게 3번 나오기 때문에 앞에는 이제 사랑, 이제 2번째는 이별, 3번째는 죽음. 이렇게 해서 이제 소재상의 문제를 제일 많이 내는데 그 다음에 태도를 내는 자리가 여기예요. 내 임을 어이할고 어쩔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체념적 태도입니다. 앞쪽에서도 체념이라는 그걸 가지고 답을 만들었는데 이 뒤쪽에서도 체념을 가지고 하나 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체념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그냥 그대로 찾으면 얘를 찾으면 됩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 똑같은 말이죠. 그쵸? 체념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 포기라기보다는 이 단념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체념이니까 요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요 문제 보실까요? 계속 나오죠.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왜 하필 나다를 묶었을까? 이건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두 개의 차이점을 아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가 사음보야? 네, 평시조니까요. 다는 중장이 다른 거에 비해서 길어? 네, 사설시조니까요. 나다는 모두 초장, 중장, 중장의 3단 구성으로 돼 있어? 예, 시조니까요. 그러고 나서 보면 원래 다가 나와 달리 종장의 첫 음보, 음절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원래 나는 정형시라서 마지막 종장의, 그러니까 종장이죠. 종장의 첫 3글자, 그러니까 첫 음보의 3글자를 지켜야 해요. 근데 다는 지켰냐? 아니, 확인만 해보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확인만 하면 되죠. 이렇게. 얘도 똑같이 지켰네. 어인지. 그러면 뭐 얘기는 얘가 틀렸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답이다. 자, 이거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내용을 한 문제 내고 이 내용 문제 낼 때 여기에 내용 문제를 한 문제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현법 문제 한 문제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슨 문제 내고 이론 문제 한 문제 내고 이 체계는 내년에도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어떻게 해요? 고려가의 특징, 향가의 특징, 한시의 특징, 가사의 특징, 시조의 특징, 연시조의 특징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수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수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수필이 등장을 하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예전처럼 앞에다 이야기가 이런 게 있어요. 뒤에다 깨달음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일기 쓰는 것처럼 뭐 오늘은 무슨 일을 했다. 그리고 나서 맨 끝에다가 참 재밌었다. 그런 류의 수필은 문제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글을 읽으실 때 뭘 하라 그랬냐면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수필은 가치관의 대립을 찾아요. 이게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치관의 대립. 그럼 이 사람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에 대한 대립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대립값들이 전부 다 문제로 나와요. 왜? 글을 그렇게밖에 안 쓴다니까요. 수필은 자기 반성인 동시에 자기가 삶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요. 그럼 삶의 태도를 드러낼 때 무조건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있으면 상대적인 가치관도 반드시 존재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면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얘가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 대립값이 안 나왔어요. 자, 밑에 보시면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얘는 안 지켜도 돼. 근데 나는 지켜야 돼. 이렇게 독해를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중요하다잖아요. 나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얘는 왜 준다? 마치 비문학의 뭐요? 마이너스 값처럼 틀린 선지를 만들려고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밭 필요가 없다. 집 필요가 없다. 정원 필요가 없다. 뿌리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왔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얘들은 전부 다 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느냐? 성현의 경전이 이미 세상에 무리나 흔한 때 누가 감히 없앨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없앨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나합값하고 관련된 얘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어떻게 읽는지 아시겠죠? 가치관의 대립을 가지고 끊임없이 짝을 맞추면서 내려가셔야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 보세요.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하는가? 천하에 있는 것이 내가 모두 입으로 옷이며 곡식이 모두 내가 입을 것이고 도둑이 훔쳐간다고 내가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얘는 모두 없앨 수 있겠는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럼 결국 이 얘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얘들을 이렇게 묶으면 책이라는 것도 여기 뒤에를 읽어보니까 이게 없앨 수 없다라는 걸로 보면 없앨 수 없으면 여기랑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이렇게 묶으려고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얘기들 옷이나 곡식들도 없앨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천하만물로 다 묶어버려서 이거 다 그냥 어차피 다 없앨 수 있는 거네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가치를 계속 내려가다 보면 얘 전부 다 천하만물에 해당하는 거고 전부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맞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오직 이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강조한 건 얘 하나밖에 없구나. 나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잘 달아난다. 그러니까 얘를 살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거 보이죠? 이익으로 깨면 떠나가고 겁을 줘도 떠나가고 맞죠? 여기도 떠나가고 여기도 떠나가고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값들이 있으면 떠나가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수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자, 나는 나를 잘못 간척했다, 잃어버린 자다. 이게 뭐라고요? 반성적 태도입니다. 글쓴이는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여기에 떠나 있다가 여기에다가 미친 듯이 떠나다녔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홀려서 왔느냐? 여기서 불려서 왔느냐? 왜 그 봄 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 봄 바닥이라는 것이 결국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나에게로 돌아갔느냐? 그래서 나는 멍하니 움직이지 않아 돌아갈 줄을 몰랐다 라고 했습니다. 돌아가고도 싶어도 돌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붙잡았다는 얘기는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는데 나는 여기서 이걸 붙잡아서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나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형님도 나를 잃었다가 나를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럼 둘 다 나를 붙잡은 사람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오직 큰 형님만 나를 잃지 않고, 그럼 둘째 형님도 잃었고 나도 잃었었는데 큰 형님은 나를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에게는 지향점이 되자 삶의 태도를 반영한 어떤 일종의 이상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냈죠. 어떻게 됐다? 자, 아버지께서 태연이라고 나를 지어줘서 오로지 나는 태연을 지키라고 했다네. 그래서 내 거실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지. 그러면 큰 형님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나를 지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맹자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 이 말은 진실이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 형님께 보내고 수어제의 기로 삼는다.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 이 맹자의 말을 빌려서 하고 싶은 얘기, 이 몸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서술상의 특징을 보면 잘 보세요. 이 말이 깨달음의 내용을 열거를 했어요. 열거를 아까 전에 뭐 곡식도 하고 음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요런 진수를 푸실 때 X 문제를 풀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X 문제를 푸실 때 그냥 이렇게 선지르지 말고 보세요. 대상에 대해서 의문을 했어요. 그럼 의문을 하면 타인과의 타인 나왔어요. 큰 형님도 나오고 작은 형님도 나왔어요. 그쵸? 근데 작은 형님하고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큰 형님하고 대화를 나눴냐? 라고 보세요. 큰 형님하고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큰 형님은 혼자서 말을 했어요. 그냥 그쵸? 언제나 말씀하셨대요. 언제나 말씀하셨다. 그럼 이 얘기는 즉슨 나는 큰 형님께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답이 성립을 안 하는 거죠. 언제나 말씀하신 거니까. 요건 이해하셨습니까? 자, 성현의 말은 맹자고 서두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선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얘 한번 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둘째 형님은 나와 마찬가지로 기양을 했으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보세요. 나와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나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둘째 형님이 깨달음을 얻었냐 안 얻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의 메인 테마는 나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했잖아요. 둘째 형님도 나랑 똑같이 나를 잃었었지만 나를 붙잡았다. 그럼 나도 붙잡았다. 그래서 얘는 쌤쌤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항상 문제로 나오는 거는 대립각과 공통점밖에 문제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체크를 해두셨다면 여기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 한번 볼게요. 기억.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기억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어요. 아, 이 설명. 근데 이게 뭐냐? 그냥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5문제는 5문제 뭐라고요? 중심 내용을 중심 내용. 이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게 그대로 적혀 있는 부분만 찾으면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되냐? 여기에 있는 밑줄을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잘 보세요. 이거를 밑줄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이게 이 글의 중심 소재인 건 아시겠죠? 네, 맞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 밑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옆에 붙어 있는 서술어, 수필은 즉 태도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맞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래서 답은 당연히 여기가 나와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를 풀려고 하면 이 밑줄이 여기에만 그어져 있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관계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직 나만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접속사를 그런 데라고 잡아놨어요. 그러면 앞부분에 있는 이 대상이요. 앞부분에 있는 이 대상이요. 여기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선지를 만든 거예요. 책은 널리 퍼져 있어. 없앨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살피지 않으면 금방 달아나.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그럼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적어놓고 앞에다가 대리값을 하나 적어서 만든 이런 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이 문제를 낸 취지는 앞쪽에서 내겠지만 뭐라고요? 기억을 내고 5문제를 냈다는 얘기는 중심 내용을 찾으라는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심 내용을 찾으라는 얘기고 앞에 있는 건 일치값을 보고 뒤에 있는 것은 이 주제값을 보고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문 하나 볼게요. 마지막 지문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너무 간단하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 23번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번 문제에다가 아시죠? 1번 문제에다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비문학 1번 문제는 설명 방식으로 적절한 것에 대한 문제를 냅니다. 근데 지금 이 시험에는 대부분 적절하지 않은 걸 냈어요. 그만큼 뭘 했냐면 설명 방식하고 관련된 요소를 되게 많이 집어넣고 찾는 데 시간을 오래 걸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미리 얘를 체크를 해야 된다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해놓고 찾아놔야기 때문에 그래요. 얘 찾아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병멸적 나열, 다양한 예시, 전문가의 견해, 개념 정의 이것만 찾아놓고 얘가 나올 때마다 선지를 툭툭 떨어내면 돼요. 그럼 글이 다 읽혔으면 이 문제가 풀려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안 하시고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여기를 역으로 한 개씩 다 찾으려고 그러면 이것도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요것도 앞으로 법원직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약간 스킬처럼 보이지만 지문의 길이가 길고 다른 그 직렬하고 달리 수능형 문제를 표방하는 글들은 약간의 해석을 해야 되고 독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시험처럼 시간을 그렇게 이렇게 적게 두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간을 조금 더 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되면 또 다른 시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건 충분히 써먹을 만하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전문가의 견해가 안 들어있는 건 읽으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요거는 문맥상 의미 문제인데 이 문맥상 의미 문제는 있잖아요. 기역 니을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얘가 뭐야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문맥상 의미는 환기라는 저 단어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 진술에 의해서 저 환기라는 뜻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얘는 앞에다 뭐라 했냐면 얘를 환기한다 그랬어요. 맞죠? 이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는 대상이 구속, 소외, 고립이라는 추상적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환기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똑같이 목조가 달라 있는데 여기는 공기예요. 맞죠? 위에는 뭐가 써 있고 구속이나 고립이나 추상적 어휘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목적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환기라는 말을 쓰려면 이 의미를 담으려면 저 지문에도 공기가 써있어야 돼요. 탁한 공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걸 쓸 수가 없다. 스킬처럼 보이시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건 스킬이 아니에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무조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건 한자어죠. 한자는 표의 문자예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보실래요? 내포가 여기에서 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 보세요. 내포가 이 전체예요? 아니에요. 이 전체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내포는 여기에요. 속에 품음이 내포예요. 그러면 저 내포 앞에는 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윗글의 전제가 되면 얘를 쓸 수 있다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포는 서술어기 때문에 서술어는 여기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의미를 풀 때는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얘가 윗글에 내포 앞에 써 있으면 이게 맞는 거고, 만약에 얘가 전제되지 않으면 얘를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는 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간단한 일치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대로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요거에 대한 틀린 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요게 이제 프레임 안, 박, 이렇게 내는 문제죠. 반이어로. 아니냐, 바뀌냐, 이렇게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작을 경우에는 어렵다. 이제 얘 갖고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설적 형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강조를 못하게 된다. 전부 다 반이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거 있죠, 요거. 이거 보이십니까? 강조의 기능을 무기력한 것으로 만들거나 이런 거 하나만 잡아 놓으시면 돼요. 너무 쉽지 않아요? 왜 이게 쉽냐면 강조를 하면 플러스 값을 달 수가 없어. 그래서 선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식별을 했어요. 강조가 나왔어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값밖에 못 달아.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이걸 법원직에서 기존에 수도 없이 냈는데 글을 읽으면서 단순히 여기를 읽으면서 내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서는 법원직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효율성 있게 다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
문제가 거의 80%, 산문의 경우 80%, 90% 이상이 전부 다 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 이해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꼼꼼하게 읽는 연습, 그것만으로도 일단 비문학이나 산문 문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치신 분들은 너무 고생하셨고 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하나의 어떤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